8월 22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을 수사하고 있는 허익범 특검팀이 오늘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오는 25일 수사를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2번의 특검에서 특검 스스로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포기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사가 부실했던 걸까요? 애초 거리가 안 되는데 야당 압박에 떠밀려 특검이 잘못 출범한 걸까요? 친박단체 관계자들은 특검 수사 종료 소식에 오열하며 쓰러졌다고 하는데 장한지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특검 사무실 기자회견장에 들어선 박상용 특검보는 오는 25일 60일간의 특검 수사를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별검사는 굳이 더 이상의 조사나 수사가 적절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 수사기한 연장 승인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간 진상규명 정도와 증거 수집을 비롯한 추가 수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는 것이 박 특검보의 말입니다. 1분 남짓한 짧은 브리핑, 박상용 특검보는 취재진 질문도 안 받고 뒤도 안 돌아보고 회견장을 나갔습니다. 같은 시간 특검 사무실 앞엔 친박단체 수십 명이 모여 특검 연장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특검을 연장하라! 특검 수사 종료 소식이 전해지자 이들은 일순 할 말을 잃은 듯 망연해졌고 바닥에 쓰러져 오열하며 절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열렬히 드루킹 특검을 지지해왔던 이들은 수사 종료의 태도를 180도 바꿔 이번엔 특검을 특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 12차례의 특검에서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는 몇 차례 있었어도 이번처럼 특검 스스로 기간 연장을 포기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해 댓글 조작 공범 혐의로 불구속 기소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절차를 이제 밟는 단계밖에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기소하는 절차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김경수 지사에 대한 두 차례의 피의자 신문 조사와 공모관계 성립이나 범행의 다툼의 여지가 없다며 맥없이 기각된 구속영장. 결과적으로 특검의 칼은 김 지사 옷깃에도 가 닿지 못하고 부러진 모양새가 됐습니다. 정치자금법이라든지 노회찬 의결이라든지 다른 어떤 지류를 수사하다가 결국은 본류를 수사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허익범 특검팀은 수사기한이 오는 25일 종료됨에 따라 드루킹 불법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진상 및 수사상 처분된 내용에 대해 오는 27일 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헌법재판소 파견 근무를 하며 헌재 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서울중앙지법 최모 부장판사가 오늘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중앙지법 바로 옆에 붙어있는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습니다. 도대체 어떤 기밀을 왜 빼돌렸다는 건지 김정래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법원 법정에서 검사들을 맡기만 했던 최모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오늘은 검사들에게 조사를 받기 위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왔습니다. 사법농단 관련 네 번째 현직 판사 검찰 소환입니다. 딱딱한 표정의 최 부장판사는 헌재 결정문을 사전에 빼냈는지 불법성을 인지했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 아무런 답변 없이 검찰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2015년 2월부터 올해 초까지 헌재에서 파견 근무를 했던 최 부장판사는 헌재 기밀을 빼내 대법원에 보고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 긴급조치 배상 판결, 과거사 국가배상 소멸시효 관련 판결, 현대차 노조원 업무방해죄 판결 등과 관련된 현재 사건들이 최 부장판사가 빼돌린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이런 사건들에 대한 재판관 평의 내용과 일선 연구관들의 보고서 등을 빼돌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법원 재판과 관련된 사안, 즉 최고법원 지위를 둘러싼 자존심 싸움의 측면이 있고 속을 더 들여다보면 상당 부분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된 사건들입니다. 청와대 등과의 재판거래 흥정이 틀어질까 봐 헌재 판단을 주시하며 관련 내용들을 파견 판사를 시켜 빼냈다는 얘기입니다. 관련해서 최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박한철 헌재소장의 비공개 발언도 유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청와대 주인의 안위와 동향에 대해 대법원이 극도로 신경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검찰은 헌재 대회비를 포함한 이들 자료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순차적으로 보고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법원행정처는 지난 2015년 헌재 관련 비상적 대처 방안이라는 문건에서 헌재의 법원 판결문 검색을 차단하는 등 헌재를 무력화하는 방안까지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마디로 재판 거래에 헌재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양승태 사법부의 헌재에 대한 인식이고, 그런 사태를 막고 헌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관련 기밀 등을 빼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은 내일은 최 부장판사로부터 빼돌린 헌재의 기밀을 보고받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사법농단 관련 법원의 이딴 영장 기각에도 검찰 수사가 점점 정점으로 치고 올라가는 모양새입니다. 법률방송 김정래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불륜 논란을 받고 있는 배우 김부선 씨가 오늘 오후 경기 분당경찰서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불륜을 입증할 증거는 많다, 수사기관에서 다 말하겠다며 경찰서로 들어간 김부선 씨는 그러나 30분 만에 경찰서를 도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된 영문인지 정순영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검은 민소매 원피스를 입고 경찰서에 나온 김부선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비교적 침착한 어조로 또박또박 답변했습니다. 연인 관계를 입증할 만한 증거나 혹시 자료가 있으실까요?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수사기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부선 씨는 그러면서 이재명 씨 들으세요라는 말로 시작하는 미리 준비해온 입장문을 읽었습니다. 나는 여기까지 오기를 원치 않았다. 그러나 이제 진실을 국민과 경찰에게 말하러 왔다. 어떤 욕설과 어떤 협박을 이재명 씨가 내게 했는지, 또한 어떻게 나를 속였고 내 딸과 나를 명예훼손, 인격 살해했는지, 이제는 이재명 씨가 답할 차례다. 이제 죽을 각오로 거짓과 싸울 것이다 라는 게 김부선 씨의 말입니다. 그럼에도 살아있는 우리의 관계를 부인하였고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죽을 각오로 거짓과 싸울 것입니다. 인간 김부선이 인간 이재명을 법정에 세울 것입니다. 감정이 격해진 듯 눈물까지 보이며 비장하게 경찰서로 들어간 김부선 씨는 그러나 30분 만에 경찰 조사를 거부하고 경찰서를 도로 나왔습니다. 왜 도로 나왔냐는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김부선 씨는 오늘은 이재명 씨의 거짓말에 대한 자료를 경찰에 드렸다. 추후 변호사 입회하에 고소장을 만들어서 정식으로 진술하겠다는 것이 김부선 씨의 답변입니다. 이재명 지사 측의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 혐의 고발 피고발인 신분이 아니라 이 지사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하고 고소인 신분으로 변호사 입회하에 조사를 받겠다는 겁니다. 이재명 지사는 공직자, 정치인이 되기 전에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이 김부선 씨의 말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거짓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김부선 씨의 주장인데 불륜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김부선 씨가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정순영입니다. 네, 저희 법률방송에서 청호 나이스의 전 근대적인 갑질 행태를 고발하는 보도를 지속적으로 해드리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플래너라고 불리는 방문 판매원들의 법적인 권리 등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남 변호사님, 먼저 지난 월요일 저희가 보도했는데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면 임신한 여성에 대해서 시간의 근무를 사실상 강요한다. 그리고 출산휴가, 육아휴가 이런 거는 꿈도 못 꾼다. 이런 내용인데 이런 거는 근로기준법 같은 거 위반에 해당하는 게 아닌가요? 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네. 청원 아이스에서는 아마 이분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니까 개인사업자니까 따로 근로기준법 적용을 안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청원아이스 단체 협약을 보니까 임산부에 대한 시간의 근무 금지 그리고 90일 출산휴가 보장 명문화 이렇게 해놓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플래너들은 직원들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다, 단체 협약과는 논외다라는 게 그 청원아이스 설명인데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단체 협약을 체결할 때는 당연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들이 단체로 협약을 체결하거나 개별적으로 노동 관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체 협약을 체결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분들의 경우에도 그러니까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는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데 실제로는 단체 협약을 체결할 만한 단체가 없으면 유명무실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 누구는 개인 사업자, 누구는 정규직 뭐 이렇게 구분해도 이게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 건가요? 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다르게 취급하면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네. 되는데 여기 논리는 기본적으로는 계속해서 개인 사업자, 그다음에 우리가 그 중에 개인 사업자 중에도 근로자로 채용해서 개인 사업자 지위를 상실하고 근로자로 근무하게 네. 하면 되니까 지금 뭐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논리인 것 같습니다. 네. 또 궁금한 게 이 플래너들이 개인 사업자라고 하는데 회사로 출근해서 회사가 정해놓은 목표 달성을 위해서 뭐 회사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하는데 회사 직원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다. 이거는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이게 이제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인데요. 네. 예전에 뭐 학습지 교사, 택배 네. 기사, 뭐 또 골프장 경기보조원, 캐디 네. 이런 분들이 근로자인가 아닌가에 관해서 소송이 여러 차례 제기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난번에 그 청원 아이스 그 서비스 기사들 관련된 내용을 하면서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는 판례들이 종종 나왔는데요. 네. 청원 아이스 서비스 기사들의 경우에는 우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걸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분들이 향후 어떤 소송을 하거나 하는가에 따라 좀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일단 그럼 뭐 노조 같은 단체를 만드는 게 제일 급한 일처럼 보이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아마 네. 법원에서 그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은 인정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 그런데 뭐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고 인정을 해도 뭐 같이 나가서 대응해줄 단체가 없다면 이거 유명무실한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는 뭐 노동조합에 해당하거나 이런 단체를 만드는 게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원 아이스 플래너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부당하다 뭐 이런 게 있으면 뭐 법적으로든 뭐든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일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다라는 전제하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나 고발을 해볼 수 있고요. 네.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걸 이유로 근로자 지위 확인 같은 민사소송을 해볼 여지가 있고 네. 또는 이 청원 아이스 기사님들처럼 아예 나는 근로자인데 연차휴가나 뭐 이런 거 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으니까 그에 대한 것을 달라는 취지의 연차휴가 수당 청구 같은 그런 민사소송을 직접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까 그런 상태. 네, 뭐 저희 취재 기자가 청원 아이스 관련 추가 취재 중인 사안이 있는데 보도가 나가면 뒤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여자친구와 사귀면서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헤어졌습니다.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가타부타 아무런 말 없이 전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했습니다. 법적으로 이게 죄가 될까요? 아닐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 오늘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얘기해 보겠습니다. 38살 이모 씨는 지난 2016년 5월 자신과 헤어진 여자친구가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며 손님들에게 여자친구와 사귈 때 찍었던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보여주려 했다고 합니다. 황당한 상황입니다. 여자친구는 당연히 뜯어 말렸을 테고 이 씨는 말리는 전 여자친구를 때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위에선지 이 씨가 찍은 나체 사진 중 한 장이 전 여자친구 휴대폰으로 전송됐습니다. 이 씨는 폭행 혐의와 함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도 함께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성폭력처벌법 14조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한 행위 등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일단 둘이 사귈 때 여자친구 몰래 또는 여자친구의 의사에 반해 촬영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해당 법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둘이 좋아서 동의해서 찍은 사진이기 때문입니다. 재판 쟁점은 여자친구에게 본인의 나체 사진을 전송한 게 해당 법에서 정하고 있는 촬영물 제공에 해당하느냐였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씨가 피해자 휴대폰으로 피해자 사진을 전송하면서 간접적으로라도 타인에게 유포되도록 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정황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 2심 재판부 판단입니다. 대법원도 오늘 원심 판단이 옳다며 폭행 유죄에 대해서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즉 반포할 목적으로 사진을 전송한 것도 아니고 명시적으로 협박 의사 같은 것도 보인 것이 없기 때문에 나체 사진을 찍은 행위는 물론
전 여자친구 휴대폰으로 전송한 것도 죄가 아니라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헤어진 전 남자친구로부터 전송된 본인의 나체 사진. 자신의 나체 사진을 받아든 여성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좋을 때야 뭐는 못하겠습니까? 사람 일이란 그 끝을 장담할 수 없는 일.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숱한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들. 씁쓸하지만 뒷일을 생각해서 처신해야 할 것 같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는 11월 퇴임하는 김소영 대법관의 후임으로 고희영 서울고법부장판사와 노태학 서울북부지법원장 등 20명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김소영 대법관 후임 인선을 위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선고된 20명에 대한 정밀 심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립니다. 경찰은 첫 재판이 열리는 27일 광주지법에 기동대 70명을 배치할 방침이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는 오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 협의를 열고 근로장려금, 일자리 안정자금 등 재정 지원 확대 합의했습니다. 당정은 상가 임대차법의 보호 범위를 정하는 환산 보증금 기준을 상향하는 등의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오는 29일 오전 9시 30분 헌법재판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제7회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참가 희망자는 내일까지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8월 22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